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부리고가 9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소설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930년대 소설 한 편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하면 탈이념화의 시대, 그래서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농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작가가 있어요. 바로 동백꽃 봄봄의 작가 김유정 작가입니다. 생물연도를 보니까 굉장히 짧은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고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모습은 이렇게 호남형의 모습이죠. 김유정 작가가 태어난 곳은 셋째 누나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인데요. 그래도 그가 많은 애정을 가졌던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 신례마을에 가면 김유정의 이름을 딴 역, 김유정역도 있고요. 또 김유정 문학촌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춘천 가면 맛있는 거 많거든요. 막국수도 있고 닭갈비도 있고요. 그럼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김유정에 관련된 문학 유적지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꼭 해보십시오. 김유정 작가는 집안은 대지주의 집안이에요. 꽤나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형 김유근이 하게 되는데 김유근이 무능력해요. 술과 도박으로 가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훗날 살게 되는 김유정 작가인데요. 그래도 김유정 작가가 고등학교 갈 무렵까지만 해도 가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휘문고보는 많은 문학 청년들이 다니던 학교죠. 정지용, 김영랑 모두 이곳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김유정 작가도 문학가로서의 어떤 소양을 길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연희전문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지면서 각각 앞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입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졸업까지 하진 않으셨고요. 6개월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김유정 작가가 우연히 공중목욕탕 앞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박록주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부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기생이 여러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거든요. 요정, 그러니까 밥 먹고 술 먹는 그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에요. 엔터테이너입니다. 그 박록주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진 김유정은요. 그 박록주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갈구가 컸던 것 같아요. 자, 박록주에 대한 짝사랑을 시작한 김유정. 이분이 박록주인데요. 이 사랑하는 거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김유정의 사랑의 방식이요. 약간 스토킹에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2년 동안 막 쫓아다니면서요. 집 앞에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가 하면 혈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박록주로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짝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때 김유정 작가가 술을 배웠다고 해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술을 배운 김유정,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가서 들병이들을 따라다닙니다. 들병이가 뭐냐면 술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여자들을 들병이라고 해요. 술과 웃음을 팔겠죠. 그래서 이때 술독에 빠져 살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만났던 들병이들이 나중에 소설 창작에 좀 도움이 돼요. 산골나그네, 소낙비 이런 소설에 보면 들병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후에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김유정은요. 또 한 번 대학 시험에 응시를 해서 보성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만 역시 중퇴합니다. 보성전문학교는 어디냐면요. 고려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김유정 작가는 연대와 고려대를 모두 다닌 이력이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후에 1933년 산골나그네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생활하면서 한 여인을 보고 좋아하게 되는데 박봉자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박봉자가 누구냐면 이분인데요. 박봉자는 여기 안경 쓰신 분 보입니까? 이분 이름이 성함이 박용철인데요. 박용철의 여동생이었어요. 자, 박용철 왼쪽에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는 분인데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입니다. 김영랑, 박용철 거기다 정지용이 모여서 만든 문학 단체가 뭐였습니까? 시문학파였죠.
자, 시문학파 박용철의 동생이었던 박봉자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편지를 무려 30통 넘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짝사랑에 이루어졌다면 짝사랑이라고 안 했겠죠. 짝사랑에 그치게 됩니다. 이 또한 이후에 다시 강원도 춘천 고향 마을로 내려온 김유정은요, 여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농촌의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분화로드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을 실시합니다. 대지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소작인들 하나하나 존대해주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분이 바로 김유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막 대지주, 지식인들이 아니라 농민들이에요. 김유정 소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도 그렇고요. 김유정 작가는 이후에 친구의 소개로 문학예술단체인 구인회에 1934년 가입하게 됩니다. 구인회는 33년에 창단된 단체인데요. 1년 뒤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일생을 같이 하게 된 이상과 만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김유정 작가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쓴 게 1930년대예요. 근데 돌아가신 건 1937년이니까 불과 10년도 안 되는 일기 동안 그렇게 멋진 소설들을 많이 창작해냈다는 겁니다. 또 말년에 또 많이 쓰셨어요. 1937년 임박해서 돌아가시 직전에 많은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소설을 많이 창작했고요. 친구인 안회남이라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소설 알아요? 신소설인데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의 아들이 안회남입니다. 이 안회남에게 김유정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야, 나 지금 탐정 소설 같은 거 좀 번역 좀 할 수 있게 그런 거 소개 좀 해달라.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말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유정 작가가요, 술독에 빠져 살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아픔도 겪고 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폐결핵, 늑막염, 심지어 치질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생애는 굉장히 불우했어요. 어렸을 때 무능한 형 때문에 가산을 모두 탕진한 것도 그렇고요.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요. 한국 나이로 30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30살에 장가 못 갈 수도 있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과 1930년대는 다르죠. 이 당시에 30살이면 굉장한 노총각입니다. 어쨌든 불우한 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농촌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농촌 소설을 썼고요. 이거 유명하죠. 동백꽃 봄봄도 그렇고요. 오늘 공부할 작품도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그들의 삶을 정말 잘 그려내면서 거기에서 또 웃음을 찾아내는, 즉 해학적인 소설을 썼던 분 바로 김유정입니다. 김유정은 1937년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직전에 같은 폐병을 앓고 있던 이상이요, 같이 죽자 뭐 이런 제안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유정은요, 생애에 대한 미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 것에 또 거부를 하고요. 김유정이 죽고 나 얼마 안 있어서 일본에 유학 가 있던 이상도요, 한 20일 뒤에 같은 폐병으로 죽게 됩니다. 예, 그러한 일화를 갖고 있는 김유정 작가였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작품이 무엇이냐?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동백꽃 봄봄처럼 유명한 작품입니다. 불이국어 13쪽에 수록되어 있고요. 오늘 만무방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 만무방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만무방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또 알고 있더라도 소설을 읽어보면 만무방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소설의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소설의 서술 방법, 서술 방식, 다른 말로는 인물 제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도 해요. 자,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떠한 방식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불이국어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텔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말하기는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그냥 서술자가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냥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시 방법, 직접 제시라고도 부릅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성실해 이야기하면 그것은 직접 제시하는 거죠.
말하기의 반대가 뭐냐면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기. 아이고, 텔링이 아니라 뭡니까? 쇼잉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네, 쇼잉인데 보여주기는 직접 제시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간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그냥 인물의 성격을 외양, 행동, 대화로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보고 직접 판단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철수는 밤낮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였다라고 하면 계획성도 투철하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구나, 독자들이 그 성격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 서술 기법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학습 목표 소설 읽으면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국어 13쪽에 만무방이 나와 있는데요. 줄거리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무방이 무슨 뜻이냐?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을 만무방이라고 해요. 아마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은 응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응칠이는 농토도 계집도 집도 없는 뜨내기 홀몸입니다. 막 할 일도 없어요. 남의 겹방살이를 하면서 일거리를 찾으려고 들지도 않고, 뭐 없으니까 굶고, 만약 죽치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막 송이 같은 거 캐어 먹습니다. 씻지도 않고 생채로 먹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그 닭 같은 것을 잡아서 생살로 막 뜯어먹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스러운 느낌의 인물입니다. 뜨내기 홀몸의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빚이 막 늘어나면서 살림을 더 지탱할 길이 없어지자 아내와 이제 갈라서고 각자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과 사범이에요. 도박, 절도, 도박, 절도로 4번 전과 사범에, 그러니까 등장부터 이분은 만무방의 느낌을 줍니다. 사람 독자들은 응칠이가 만무방이구나, 굉장히 막대먹은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응칠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죠. 바로 응호라고 하는 동생인데요. 응호는 조금 달라요. 응호는 착실한 농군입니다. 31살의 젊은 착실한 농군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농군이 아니라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이 응호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 응호가 이 아내를 얻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릴사위라고 알아요? 소설 봄봄에 보면 주인공이 점순이를 얻기 위해서 대릴사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응호도 3년간 대릴사위에서 겨우겨우 얻은 처이지만 얻자마자 2년 만에 아내가 정말 죽을 지경의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환자라는 거죠. 그런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이 응호에게는요, 아내만 그냥 책임지면 되는데 문제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이 김찬판과 지주, 김찬판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장리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쌀을 한 가마를 빌렸어. 그러면 이자로 한 가마 플러스 반 가마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리대금이죠. 그죠? 고리대금 업자인 김찬판과 그리고 소작비를 대라라고 하는 지주에게 독촉을 당하면서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응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적이 밤마다 들어서 벼 포기를 잘라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응호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벼를 베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벼를 털어봤자 손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벨 생각도 안 들고 김찬판과 지주가 아무리 이렇게 독촉을 해도 응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계집이 다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벼를 베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밤마다 응호의 벼를 누군가 계속 베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동네 대장장이었던 성파리가 찾아와요. 성파리가 누굴 찾아가냐? 응칠이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 동생 지금 그 벼 포기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응칠이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응칠이는 반대로 성팔이 얘가 지금 자기가 도적질을 해놓고 먹인 놈이 성낸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응칠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동굴에서 바위굴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게 돼요. 갔더니 동네 만무방들 다 모여 있습니다. 재성, 기호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얘네 다 뭐냐면 노름꾼이에요. 노름꾼. 기호라고 하는 친구는요, 제 계집,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서 영동에 가서 장사 나서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한 거예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무방들이죠. 그들과 응칠이 또 노름을 합니다. 응칠, 여러분 알다시피 도박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과 기호의 돈을 따고 내려오는 길목에 선앙당 근처에서, 그 근처에 응호의 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누군가 인기척을 느끼게 돼요. 응칠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지금 응호의 별을 훔쳐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숨어 있다가 논둑의 희끄무레 사람 형상이 다시 얼씬거렸을 때 응칠이가 몽둥이를 찾아들고 소나무에 붙어 서서 별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몽둥이를 휘둘러서 허리깨를 내려 조져버립니다. 조진다는 표현 표준말입니다. 비속어 아닙니다. 그러자 복면을 쓴 그 사내가 쿠쿠하면서 나뒹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의심했던 것은 뭐 성팔이, 뭐 재성이, 기호 이런 만무방 중에 하나일 줄 알았더니 이 별을 누가 배워가고 있었냐면요, 응호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응호가 지은 별을 응호가 훔쳐가고 있어요. 범인이 응호였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황적 반어라고 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자기의 별을 자기가 배워가는 상황, 아이러니, 상황적 반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응칠이는 홧김에 이 응호의 막 앞전광이나 등을 막 매타작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긴 해요. 예, 해학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놓고선 마음이 편할 수 없어서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한숨을 쉬어가며 돌아오는데 응칠이가 응호에게 한미천 가지고 우리 이곳을 뜨자 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보면 이 소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굉장히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지금 응칠부터 응호, 성팔, 제호, 기호, 어떻게 보면 응호도요 자기 별을 자기가 배워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무방이에요. 막대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도둑질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만무방들 보면은 다 평범한 농민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립되는 김찬판과 지주로 우리가 상정되는 기득권층은 부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농민들을 만무방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 사회 자체가 뭐다? 만무방이라는 거죠. 우리 소설 처음 읽을 때는 응칠이가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응칠이를 만든 것도, 응호를 만무방으로 만든 것도, 성팔, 재성, 기호의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이들을 만무방으로 만든 것도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해학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우리가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해학인데요. 우리 문학 보면은 한해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슬픈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슬픔을 슬픔에서 끝내지 않고 웃음으로써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해학입니다. 동백꽃도 그렇고 봄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만무방도 보면은 응칠이가 응호를 다그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슬픈 장면이지만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학이라고 하고요. 이 만무방에도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무방의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학습 목표였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에는 절도로. 그러니까 지금 응칠이가 그예요. 응칠이가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제수는 아마 경찰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라가라 하는 거야. 무슨 일만 나면. 왜? 전과 사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무슨 취급받고 있다? 만무방 취급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거나 혹은 일을 해보려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기치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혈족이라고는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칠이의 어떤 따뜻한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 논에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성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논을 다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응호는 응곡의 논을 여태 배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배워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두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뵐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찾아보자고요.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서술자가 그냥 응호의 성격, 성품을 이야기해 주죠. 이거 뭐라고? 그렇지, 직접 제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는 김찬판이든 뻔질 찾아와 별을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에 임해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약값을 벌기 위해서라도 벼를 털어야 하는 판인데 왜 안 털었던가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아니리라. 다 알 거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자식 거두는 마음, 농사를 자식 키우는 거에 빗대기도 하잖아요. 꼭두 새벽부터 앳앳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땅값이죠, 장리쌀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자로 주는 쌀 반이나 줘야 된다 했어요. 색초, 그 색초는 잡초를 제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러니까 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중에 들어오는 벼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는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히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하여 응호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자, 응호가 왜 별을 베고 있지 않은지 알겠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가득한 데 엎치고 덮치더라도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흉작이니까 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리나 그죠? 도지는 그대로 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새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도 빚쟁이들은 밀려들 거니까. 그렇죠? 내 쌀은 남지 않을 거라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있는 응호의 처지입니다. 자, 처음에야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여기서는 응칠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했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가
불을 지르겠수 하고 위협을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을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 번 버릇을 잘못 해놓으면 여느 장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거예요. 한 번 사정을 봐주면 다른 사람들도 사정을 봐줘야 되는 상황. 이 공정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주 입장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상이야 고까지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병기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응칠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응칠이가 보면은 논에다가 불을 지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주에게 대뜸 주먹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응칠이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지닌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응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간접 제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돼도 한 덴마일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리에 이미 이 소문은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 논에 벼가 사라졌으니까 누가 봐도 나를 의심할 거라는 거죠. 아직 한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두개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렸다. 보찜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굽으시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별을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끼를 내려 조졌다. 어이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두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벙쪘단 얘기죠.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 북새를 놓는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구기우?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충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 불이국어에 수록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만무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읽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만무방의 의미 좀 깊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 자체가 만무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이 아닌 그런 농민들이 모두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사회 구조, 만무방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만무방에 드러난 서술 방식, 이 만무방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설에서도 여러분 직접 제시 방법, 간접 제시 방법 찾아보면서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 시간입니다.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위 글만 봐야 돼요. 자, 1번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누구의 심리? 응칠이의 심리가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 삽화 형식 아니고요. 그렇죠?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의 의식 표출? 그렇지 않아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겉모습을 막 그리고 있습니까? 응칠이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모습 안 나오죠? 회상 안 나옵니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바르게 묶어보래요. 자, A는요, 응호가 벼 타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B는요, 벼 도둑을 잡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A 부분, B 부분 기억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즉 응호가 벼타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B. 벼 도둑 사건. 도둑이 누구였죠? 응호가 자기 돈을 자기 벼를 베어갔잖아요. 이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자, A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적 배경이 된다. 그렇죠. 벼를 베어도 내게 안 되니까 차라리 훔쳐버리는 겁니다. 기억 맞죠? 니은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여기 갈등 해소되는 거 보여요? 없죠. 디귿 A와 B가 묶여서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죠. 벼 타작을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 내가 도둑질을 해야 내 것을 챙길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모순된 상황, 역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드러낸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리을 A에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자, 그럴까요? 사회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까? B에서 지금 불만의 대상 사회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죠. A에서도 개인 특정 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빚쟁이들 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리을은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속해 있는 2번이 정답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시를 한 편 더 볼 건데요. 여러분 백석 시인 알아요? 백석 시인의 시를 한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 응원합니다.